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30년째 근무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해온 간호사 주영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과연 얼마나 더 곁에 있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을까? 30년 전 저 역시 아무것도 몰랐어요. 첫 환자분이 세상을 떠나시던 날, 그분이 보내던 마지막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죄책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몸과 마음으로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노인이라 그럴 수 있다. 기분 탓이겠지 하고 지나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지켜본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바탕으로 떠나기 전 몸이 보내는 신호 5가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미리 알아채기만 해도 우리는 그 소중한 작별의 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몸이 보내는 신호는 식욕과 체중의 변화입니다. 제가 87세 박만수 할아버지를 처음 뵌 건 3년 전 봄이었어요. 키 170에 75kg, 건장한 체격의 목소리도 아주 우렁찬 분이셨죠. 나는 밥을 한 숟갈도 남긴 적이 없어. 하시며 늘 2그릇씩 드셨어요. 그런데요, 작년 가을부터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늘 2그릇 드시던 밥을 한 그릇도 다 못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냥 감기 몸살이겠거니 잠깐 그러시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인 겁니다. 가족들이 걱정돼서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갈비찜이랑 된장찌개도 해다 드렸어요. 근데 2~3숟갈 드시고는 배불러서 못 먹겠다 하시며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갈비찜만 보면 눈빛이 달라지던 분이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 체중은 63kg까지 줄어 있었어요. 무려 11kg, 체중의 15%가 빠진 거죠. 예전에 딱 맞던 옷은 헐렁해지고 크고 우렁찼던 목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30년째 간호사 일을 하며 수없이 본 모습이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입맛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마지막 1년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식욕 중추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뇌가 더 이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소화 기능도 함께 약해지면서 영양 흡수도 잘 안 됩니다. 근육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특히 6개월 내 체중이 10% 이상 줄었다면 그건 절대로 그냥 지나쳐선 안 되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물론 가족들은 걱정돼서 영양제도 사다 드리고 어떻게든 더 먹이려 애쓰시죠. 근데 이 시기엔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이 드시게 하기보단 소화 잘 되는 음식, 그분이 좋아하시는 음식부터 편안히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박만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손자가 떠드린 미음 한 숟가락에도 활짝 웃으셨거든요. 그 미소를 보고 제가 느꼈어요. 얼마나 많이 드셨느냐보다 얼마나 사랑받으며 드셨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두 번째로 몸이 보내는 신호는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입니다. 저희 병원에 계셨던 82세 최순옥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어르신은 병동에서도 가장 부지런하신 분 중 하나셨어요. 아침 회진 전에 벌써 세수까지 마치고 침대를 정리하시고 늘 손뜨개질을 하시며 시간을 보내셨죠. 손주들 스웨터를 직접 떠주신다며 이게 내 보람이야 하시던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던 분이 7시, 8시까지 주무시는 겁니다. 처음엔 요즘 피곤하신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시질 않았어요. 뜨개질도 잠깐 하시다 팔이 무거워서 못하겠다고 멈추셨고 드라마도 보시다 졸기 일쑤였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구나. 그 후 3개월쯤 지나자 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시게 됐습니다. 식사 때 잠깐 깨셨다가 다시 주무시고 깨어 계셔도 예전 같은 생기가 없으셨어요. 몸속의 배터리가 다 소진된 것처럼 보이셨죠?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보며 느낀 건 이런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은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심장이 약해지고 전신 혈류가 줄면서 근육과 뇌에 필요한 산소 공급도 충분치 않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움직이기보다는 생존에 꼭 필요한 기능만 유지하려고 하며 에너지를 아끼려 하는 것이죠. 가족분들은 이럴 때 엄마, 아버지 좀 움직이셔야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그 말씀이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무리한 활동보다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최할머니는 마지막 몇 주 동안 거의 주무시기만 하셨어요. 하지만 가끔 눈 뜨셨을 때 손을 꼭 잡아드리며 괜찮으세요? 사랑해요. 한마디 드리면 작게 미소 지어 주시곤 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람은 피곤하다고 해서 사랑받는 마음까지 잃는 건 아니구나. 때로는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요. 세 번째로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89세 조영수 어르신을 처음 병동에서 뵈었을 때, 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싶었죠. 그분은 중학교 수학 선생님 출신이셨는데요. 60년 전 첫째자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입원 중에도 늘 책을 보시고 손주한테 수학 문제를 써주시는 걸 보며 와, 이 연세에 이렇게 또렷하실 수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요, 그토록 또렷하시던 분께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오늘이 며칠이지? 하시며 달력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늘 꼼꼼히 일기를 쓰시던 분이셨는데 날짜를 헷갈리신다는 게 좀 이상했죠. 며칠 뒤엔 식사 후 돌아가시던 길에 자신의 병실을 못 찾으셨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한참 망설이시다가 직원 호출벨을 누르셨고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날은 부인께서 면회 오셨을 때였어요. 60년을 함께 살아오신 아내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그 순간 부인 되시는 분이 너무 놀라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30분쯤 후엔 다시 눈빛이 돌아오셨어요. 아유 여보, 언제 왔어? 그렇게 또 한참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셨죠. 정신이 또렷해졌다가 흐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로 인해 뇌의 최근 기억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이 시기엔 어제 뭐 드셨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같은 건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반대로 60년 전 첫 제자 이름은 또렷하게 떠올리세요. 왜냐하면 오래된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상대적으로 늦게 영향을 받거든요. 조 선생님도 점점 과거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더 자주 하셨고 돌아가신 부모님과 대화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죠. 가족분들이 가장 당황하시는 시기입니다. 아버지, 지금은 2025년이에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현실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는데요. 그건 오히려 환자분께 더 큰 혼란과 불안을 줍니다. 그럴 땐 그냥 그 시간 속에 함께 들어가 주세요. 젊은 시절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시고 과거의 추억을 함께 떠올려 주세요. 현재는 흐릿해져도 사랑의 기억은 마지막까지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조영수 어르신은 마지막 일주일에도 손주가 물어보는 수학 문제에 잠깐이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답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네 번째로 몸이 보내는 신호는요. 감염이 자주 생기고 회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이정순 할머니는 정말 건강한 분이셨어요. 혼자 사시면서도 집안일 다 챙기셨고 병원은 평생 한두 번 갈까 말까였죠. 약 먹는 것도 꺼려 하시고 몸이 스스로 이겨야지 약에 의지하면 약해진다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욕실에서 넘어지시고는 고관절에 금이 가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구조가 늦어졌고 그 일로 우리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조금 쉬면 괜찮아지시겠지 싶었습니다. 워낙 기력이 좋으시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며칠 만에 지나갔을 감기 기운이 열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결국 폐렴까지 번졌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죠. 그걸 계기로 면역이 확 무너졌는지 그 다음부터는 한 달 간격으로 또 요로 감염, 또 피부 감염.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한 번은 팔에 살짝 긁힌 자국이 생겼는데요. 그게 몇 주가 지나도 아물지 않더니 결국 진물이 나고 붓기까지 했어요. 이전 같으면 일주일이면 아무는 상처였는데요. 약을 써도 낫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점점 더 강한 약이 필요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할머니는 5번이나 감염 치료를 받으셨어요. 폐렴 2번, 요로 감염 2번, 그리고 피부 감염 1번, 몸이 회복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요, 단순히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방어하는 힘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싸우는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더 어려운 건 이 시기엔 감염이 꼭 열이나 기침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정순 할머니도 마지막 요로 감염 때 열 하나 안 났어요. 대신 밥을 안 드시고 계속 피곤해 하시고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셨죠. 처음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싶었는데 결국 감염이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더 강한 약을 찾기보다는 작은 변화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손 씻기, 상처 관리, 수분 보충,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보다 잠이 많아지셨는지, 밥을 덜 드시는지, 말수가 줄어드셨는지, 이런 걸 꼼꼼히 봐야 합니다. 마지막 한 달, 이정순 할머니는 더 이상 치료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하셨어요. 저희도 싸우기보다 돌봐드리는 데 집중했죠.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좋아하시던 음악도 틀어드리고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주 잠깐 미소 지으시기도 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모든 걸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그분의 속도에 맞춰서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리요. 그리고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것도 충분히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다는 거리요. 4번째로 몸이 보내는 신호는 호흡과 순환의 변화입니다. 정동식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마라톤 선수셨습니다. 70대 중반까지도 하루에 10,000보씩 걸으실 정도로 건강하셨죠.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숨이 자꾸 차고 계단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병원에 내원하셨고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입원 당시만 해도 할아버지는 비교적 활기차셨습니다. 병원 안 정원에서 천천히 걷기도 하시고 손자랑 통화하며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어요. 그래도 아직 멀쩡한데 내가 왜 요양병원에 있냐며 웃으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 기운이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2달째부터는 정원 산책을 자주 걸으셨고 가끔은 한숨을 쉬시며 오늘은 좀 숨이 차네하셨어요. 저희는 처음엔 그저 컨디션이 안 좋으신 날인가 싶었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면 숨부터 크게 들이쉬시고 한참을 멈춰 계셨어요. 식사 중간에도 좀만 쉬었다 먹을게 하시며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밤중 호흡이었습니다. 규칙적이던 숨소리가 어느 날부터는 들쭉날쭉해졌어요. 10초간 빠르게 숨을 몰아쉬다가 갑자기 한동안 숨을 멈추는 듯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부르는데요.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간헐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깊이 들이마시는 증상입니다. 이는 뇌의 호흡 중추 기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무렵부터 할아버지의 손과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따뜻하던 손이 얼음장 같아졌고 발가락 끝이 푸르스름하게 변해갔습니다. 이건 심장이 예전만큼 혈액을 강하게 펌프질하지 못해 말단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몸은 이제 생존에 꼭 필요한 장기인 심장관에 폐에만 자원을 집중하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이젠 눕는 게 더 숨이 차다며 침대에 앉은 채로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누우면 폐의 체액이 고이면서 호흡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개를 2개, 3개 겹쳐드리고 등받이를 높여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산소호흡기를 써야 하지 않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이 시기의 호흡 변화는 병이라기보다 몸이 자연스럽게 마지막 준비에 들어간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할아버지가 가장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방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틀고 물을 조금씩 자주 드릴 수 있게 도와드렸죠. 할아버지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대부분 의자에 앉은 채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다 달린 것 같다. 그 한마디에 저희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달리며 살아오신 정동식 할아버지의 마지막 여정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긴 마라톤을 완주하고 결승선에 도달해 편안히 숨을 고르시는 모습처럼요.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동안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지켜본 이야기, 그리고 생명의 마지막 1년에 나타나는 5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 5가지가 모두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체중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어떤 분은 기억력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신호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걸 몰랐습니다. 30년 전 제 첫 환자분을 떠나보낼 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필요한지 그저 같이 울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런 신호들을 조금만 빨리 알아차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의료진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가족들과 함께 돌봄 계획을 세우고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예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랑의 형태라는 거예요. 박만수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손주가 떠들인 미음을 드시고 환하게 웃으셨고, 최순옥 할머니는 피곤한 와중에도 손을 잡아드리면 따뜻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기억이 흐릿했던 조영수 할아버지도, 면역력이 약해진 이정순 할머니도, 숨이 가빴던 정동식 할아버지도 사랑 앞에서는 모두 변함없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요. 혹시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의료진이,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여주고 계신 그 사랑, 그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면 그 마음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